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오래된 명언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 역사의 반복은 섬뜩한 기억의 소환이기도 하지만 찬찬히 복귀해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기도 하는데요. 새해를 맞아 특집 대담으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15년 전 출범한 금융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섰던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들 해결책 모색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세계경제연구원 전광우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출발 괜찮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15년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당시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복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을 조금 비교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돌아보면 좀 짧게 그 당시와 지금 위기 상황은 좀 똑같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리만 사태라고 하는 그 위기의 발생지가 분명했죠. 원인이. 예. 그리고 그 충격이 이를테면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은 응급실에 가서 빨리 수술하고 수혈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과도한 유동성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이런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가운데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지금 충격을 받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2008년과 비교하면 더 쉽지 않은 복합 위기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런 복합 위기 상황을 좀 염두에 둔다면 올해 세계 경제의 큰 화두 과제는 뭐가 될까요? 저는 우선 뭐 작년이 고물가와의 전쟁, 인플레를 극복하는 그것에 우리 그 관심이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면 금년은 경기 침체, 리세션이죠. 경기가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한 해,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에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대폭 올렸죠. 그렇죠.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대체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1년, 1년 반 이런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그러면 작년 초부터 올리기 시작한 금리의 그 경기 압박 효과는 금년에 걸쳐서 크게 나타날 상황이 됐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이제 본격화될 테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또 고물가가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는 나빠지는 이런 그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그 위험을 안고 한 해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인플레의 뭐 정점은 지금 지났다는 평가는 많죠. 뭐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만은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과거 우리 1970년도, 80년도에 1, 2차 석유 파동 당시에 70년도 후반에 가면서 이제 이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해서 통화 당국도 금리를 낮춰 그렇게 정책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더 폭발력이 큰 그 인플레 상황을 맞게 돼서 지금 저희 그 기준 금리가 뭐 미국이 4.5% 됐다면 굉장히 높다 하지만은 그 당시 1980년 정확히 1980년에 기준 금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20%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20%까지 그렇습니다. 물가를 잡기 그러니까 폴 보커 연준 의장 때 그렇기 때문에
참 인플레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미국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그런 그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 올해 중 언젠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낮출 거라는 이런 기대가 일부 시장에서 일부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건 좀 성급하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저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지금 대체로 기대 섞인 그 전망으로 보면 상반기는 어렵지만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나 하반기에는 특히 연말에 가까이 가면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희망이 나오고 있죠. 일부 이제 투자 업계 이런 데에서. 그러나 아마도 컨센서스는 금년보다는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한다면 그것은 내년이나 기대할 일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하반기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안 하는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2024년에나 돼야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올해 그런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는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위기로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사장님께는 또 다른 우리 세계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또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주목해야 될 또 리스크를 꼽는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중국이 과거 우리 금융위기나 그 이전 외환위기 때와 달리 그 당시는 중국이 매우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 극복을 하는데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데 중국이 큰 중국 경제의 활황이 도움이 됐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지금 수년 내 이후에 그 전부터 특히 코로나 발발 이후부터 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 중국 당국의 정책 요인 그리고 구조적 요인 뭐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이 된다든지 것으로 해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것이 뭐 오늘 IMF 총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자칫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도 중국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 밑으로 갈 수도 있다. 밑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사상 초유의 지금 상황을 우려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최근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우리 한국 경제 회복과 세계 경제의 반전에 그 디딤돌 역할을 해준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우려. 지금 대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에코노미스트나 이 외신들 보면 금년 한 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지정학적 그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세 군데를 꼽으라면 하나는 대만 해역, 두 번째는 남중국해, 세 번째는 히말라야. 중국과 인도 접경 지역 이 세 군데를 지적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추가해야 될 게 북한 리스크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크게 부담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성장, 회복, 반등에 정말 언덕거기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크게 의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돼가는 거네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이미 뭐 통계적으로 무역 수지도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지난 한 해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들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중반대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낮게 다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경제? 그 예측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네. 그 금년 초 중반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네.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요? 작년에. 작년 연말에 가까이 올수록 금년 우리나라 성장률 그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좋지 않은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예.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할 때 절대적인 숫자 못지않게 추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전망치가 계속 좀 낮아지고 낮아지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예. 부분이고 대부분의 그 투자은행들 뭐 대부분의 예측기관 들의 평균을 보면 이제 그 컨센서스라고 할까 예. 이걸 보면 1%대 중반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 1% 중반. 일부는 예. 일부 뭐 증권회사 노무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성장도 예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요. 그것은 뭐 예측이란 늘 어려운 건데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그 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 중반대만 해도 정말 낮은 성장률 아닙니까? 그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예. 1% 중반대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예. 그 수준이거든요. 예.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생산 요소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용했을 때 예.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인데 거기에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거의 뭐 위기 상황이라고도 지금 봐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경제 그러면 뭐 해법이랄까 대응 방안이랄까 대처할 수 있는 어떻게 지금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사실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뭐 기술적인 그 또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숫자로 봤을 때 숫자로 경기 침체와 이제 고물가, 이 인플레 지속. 예. 근데 침체도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해야 진짜 리세션, 침체 아니냐라고 침체다. 보는 예. 시각도 있고. 예. 그러나 세계적인 뭐 석학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대체로 공감하는 그 기준은 글로벌 성장이 2%대 이하로 내려가면 실질적인 우리가 경기 침체로 봐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세계 성장도 지금 IMF도 본래 2.7%를 예상했다가 조만간 낮추겠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더 낮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평균 밑으로 1% 중반이 나온다. 잠재 성장률보다 낮다. 이러면 상당히 깊은 불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와중에 고물가까지 진전이 되고 있다 하면 정책 수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그 정책 한 방으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없다. 거죠. 금년이 토끼띠인데 토끼해인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책 조합도 정교하게 짜야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키워야 되는 방향으로의 좀 긴 안목에서 이런 노력도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 경제 체질을 개혁하기 위한 뭐 개혁도 해야 되고 경기 침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위기적 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성 질환화되지 않도록 하는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해야 된다. 해야 되고요. 체질 높이고 개선해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과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올해 우리 경제가. 그런 걸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좀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정 통화 확장 정책을 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확장을 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다만 선별적인 재정 확대 네. 매우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대폭적인 재정 확대는 해서는 정말 오히려 인프레를 더 조장하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이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경제는 용수철과 같다. 용수철과 같다. 네. 과도하게 오래 눌려 있으면 예. 놨을 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하나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가장 핵심 부분이 되는 쪽에 집중을 하는 이를테면 예. 핵심 산업의 경쟁력, 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 뭐 최근에 지금 법인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세액 공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재정 통화 확장을 안 하고 하려면 하는 방법은 예.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일부 재정에 들어갈 소지가 그 세제 상당히 감면 크죠. 같은 그렇죠. 인센티브가 그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죠. 일종의 세액 공조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다른 하나는 민간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걸림돌. 예. 그건 대표적으로 노조 같은 문제죠. 노동개혁 노조. 같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기업하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통화 쪽은 이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핵심 분야가 되는 쪽의 지원 그리고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 사실 제일 정부로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취약계층입니다. 네. 이것은 취약 가계 차원에서의 취약계층, 도저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도 한계 기업 이런데 지금 워낙 또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빚을 감내하기 어려운. 네. 그러나 조금만 도와주면 그 흑자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옥석을 잘 가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데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정부가 아무리 우리가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우리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이제 과도하게 쪼그라들지 않도록 회복 탄력성이 죽지 않도록 하려면 선별적 재정 지원 그래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사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도 좀 많이 깎고 특히 반도체 같은 거 설비 투자세 공개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다 국회에서 장애물에 걸려서 뭐 뜻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상당히 매우 딱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저는 좀 글로벌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이 반도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20% 정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GDP의 수출도 그렇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지원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그 수준의 그 법인세를 합리화하고 또 세액 공제라든지 해서 추가적인 투자의 유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쟁이라든지 다른 그 정치적 논리에서 이것을 국회가 가로막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법인세 낮추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재정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많이 이렇게 반대를 그렇게 했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 그럼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그 법인세 인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 예. 우리가 세금을 낮춰서 투자를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고용도 늘리고 그 기업 경쟁력도 높아져서 이제 생산도 늘리고 이제 수출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것이 뭐 대표적인 레퍼 커브라고 뭐 이제 학계에서도 오랜 동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줄어드는 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그 법인세 인하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우리가 글로벌 시각을 갖자 이런 말씀도 했는데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에 좀 한마음이 됐으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선별적 지원 관련해서 요즘 경기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님 부동산 시장 지금 상황 대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네, 부동산 문제가 물론 그 지난 수년간 과도하게 팽창이 됐었다. 가격도 거품이 많이 끼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뭐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이 그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 분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 나라와 같이 이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서 대부분 주택을 마련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그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고금리 상황에 돼 있죠. 주담대 대출 금리가 뭐 7%, 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부동산 관련된 개발 투자를 했던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투자가 부실화될 소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충분한 그 수요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경제가 금년에 극복해야 될 최대 그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상당히 정부로서도 이미 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위기적 상황을 대응할 때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컨틴전시 플랜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뭐 PF 구조조정 펀드라든지 이런 쪽의 준비를 당연히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PF 시장에서 그 시장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비상 대책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단기적 그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극복해 나가면서도 아까 장기적인 우리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노동개혁을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노동개혁의 시급성 또는 노동개혁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노동개혁이 왜 이 시기에 특히 시급하냐. 물론 시급한 걸로 따지면 우리가 뭐 연금 개혁도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시간을 끌 수 없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만은 이 노동시장의 이 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러 기관들, 대표적으로 월드 에코노믹 포럼, 그 다보스 포럼을 하는 곳에서의 평가를 보면 우리 국가의 각 부문별 세계 경쟁력, 국제 경쟁력 중에 가장 바닥이 한국의 노사문화입니다. 경직된 노조문화. 그리고 아주 파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종종 불법 파업이 횡행하는 이런 문제가 제일 큰 우리의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또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는데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우리 걸핏하면 불법 파업. 불법 파업하고 예. 머리 붉은 띠에 삭발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 소리, 그 엄청난 큰 소리로 이렇게 이런 그 시위를 한 것을 보는 외국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도저히 이건 투자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시기에 이게 더 시급하냐 하면 우리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풀고 그러니까 재정이나 금융통화 쪽에서 돈을 지금 풀어서는 인플레를 자극하니까 풀지 않고 경기를 살리려면 규제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치워주는 이런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노동 개혁이 더더군다나 이 시기에 중요하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네. 또 이 이사장님은 이 국민연금 이사장도 지내셨잖아요. 지금 연금 개혁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 과제로 지적을 했는데 뭐 이 젊은 사람들에게 워낙 중요한 게 이제 연금이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연금 전문가들이 하도 지금 오랫동안 많이 고심을 해서 그림은 되게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금 재정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과제죠. 보험료가 우리가 이제 9%를 내죠. 그래도 이제 직장 가입자는 4.5%씩 나눠서 내고. 이 9%라는 것은 OECD 평균이 한 18% 정도 되니까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다 지난 10년 동안 적어도 한두 번씩은 이 보험료 인상을 했어요. 왜? 고령화가 워낙 급속도로 진정이 되다 보니까 연금 재정의 압박을 받아서 보험료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을 다 겪고 있고 그걸 실행에 옮겼는데 우리는 보험료 처음 9%로 책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죠. 우리가 모수 개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숫자 개혁인데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논의는 충분히 많이 되고 있고 이는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추진하느냐 그 추진력에 달린 문제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더 계산하고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 있다. 방법은 많이 연구돼 있다. 그 내용도 계산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한 그 정치적 결단 그리고 이 정치적 결단을 가능케 할 그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이런 노력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지금 거의 1,000조가 되는 기금인데 1% 수익률을 더 높이면 10조예요, 그것만 해도. 그렇죠? 그럼 보험료를 덜 올려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국민들께 보험료 인상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아니 사실상 우리나라의 우리 연평균 한 6% 과거 우리 수익률을 보면 10% 이상 수익률을 올린 연기금도 해외에 있거든요. 수익률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요? 거기는 캐나다를 포함해서 이제 연금 개혁을 통해서 기금 운용 체제를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전문가들, 진짜 프로들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소위 이걸 거버넌스 개혁, 우리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하는데. 연금 운용의 지배구조. 지배구조, 그렇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조금 연금 운용이 있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면 대부분 기금운용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이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전문가가 아니죠. 진짜 전문가는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제대로 된 프로들 정말 역량이 있는 프로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네. 그런 환경, 체제, 그 가버넌스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노력, 그럼 훨씬 더 국민들의 그 부담도 줄여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수개혁, 보험료율 올린다는 그 노력도 훨씬 더 정당화할 수 있고 국민들께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차제에 예. 기금운용 가버넌스 개혁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서 보험료도 올리고 연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 문제를 좀 개혁을 해서 전문가들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신년 대담 글로벌 경제 동향 우리 과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